정전기 현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털가죽이랑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플라스틱 빨대는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그래요. 5개나 있죠. 딱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에 비해 전자가 부족해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여기 있던 전자는 얘 거였구나. 그래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어요. 얘는 전자를 잃었네. 전자를 잃으면 그 안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의 수를 딱 보시면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전하량을 딱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아요? 그래요. 마이너스가 더 적죠. 플러스가 더 많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전기를 띠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를 볼까요? 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많아요? 그래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전기는 붙는 현상이지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이거든요. 즉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플러스를 띠는지, 즉 전자를 잘 잃는지, 어떤 물체가 전자를 잘 얻는지를 표현한 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써볼까요? 자,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그래요. 플라스틱, 요렇게만 적어 놓고요. 이렇게 써 있대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플러스야,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무슨 말이야?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뭐 하기 쉽다? 그렇지, 읽기 쉽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많아. 무슨 전기가 되기 쉽다? 그래, 플러스 전기가 되기 쉽고, 반대로 오른쪽은요, 전자를 뭐 할 수 있어? 얻기 쉬워요. 전자를 얻기 쉬운 물체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를 얻었으니 당연히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결론, 그럼 예를 들어 털가죽이랑 플라스틱이랑 비벼볼게요. 그러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거는 어때요? 여기도 명주하고 나무를 마찰시켜 볼까요? 명주는 플러스 쪽, 나무는 마이너스 쪽. 그럼 전자는 또다시 명주에서 그래요, 나무로 이동을 합니다. 즉 전자는 대전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력의 종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존재합니다. 인력은 서로 그래요,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띨 때 우리는 그걸 인력이라고 부르고요. 청력은요, 그래요,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될 때 우리는 청력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서로 같은 종류라고 하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요. 다른 종류라고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붙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지금 한번 자, 쇠구슬을 보실까요? 자, 쇠구슬이 지금 A, B, C, D가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대요. 딱 보니까 A하고 B는 서로 붙었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A 같은 물체, 자, A에다가 예를 들어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가 플러스일 경우에 A하고 B는 서로 그래 현재 인력이니 다른 종류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B하고 C는 딱 보시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했네요. 그럼 어떤 종류여야 돼? 같은 종류여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표시하시고, C하고 D는 또다시 붙었네요. 그럼 인력이 작용하니 다른 종류의 전기 플러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써도 마찬가지. A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B는 그렇죠, 플러스. 그럼 C는 플러스. 그래서 D는 마이너스라는 거. 그거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부터 정의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유도란 대전되지 않는 금속막대라는 문장을 많이 보실 거예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대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기력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기력을 말하는데요. 전기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금속막대는 당연히 무슨 상태? 중성 상태. 왜 중성 상태는 전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아서 그래요. 오케이. 그럼 대전되지 않는 금속막대에 뭐가 이동하냐면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해요. 무엇에 의해? 대전체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정전기가 유도되는 상태를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럼 아시죠? 플러스를 띠는 이 원자핵, 원자라는 요 놈은요 절대로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값으로 넣어주시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는 당연히 이동을 하지요. 오케이. 그러면 다 플러스는요, 얘는 이동을 못하니까 지워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마이너스는 요 플러스를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즉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B에서
A 쪽으로 끌려올 거예요. B에서 A 쪽으로 끌려오겠죠. 그럼 A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보다 뭐가 많아요? 그래요. 마이너스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B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죠. 전자가 없죠. 그럼 고정값이 바뀌어버린 플러스가 발현돼요.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플러스 대전체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저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자가 이동했어요. 어디서 어디로? 전자들이 다 끌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B에서 A로 전자가 다 끌려와서 A 쪽은 무슨 전기를 띠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B라는 쪽은 무슨 전기를 띠게 됐어요? 전자가 없어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들이 싫어하는 대전체예요. 그죠? 그럼 A에서 B로 전자가 도망가고요. 그럼 A는 전자들이 없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B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전기 유도가 진행이 되면 대전체와, 자, 가까운 쪽이 당연히 이 대전체가 가까운 쪽이 A죠. 얘가 가까운 쪽이에요. 가까운 쪽을 딱 살펴보니까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종류의 전기력을 갖게 되냐면 반대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이 어디예요? 그래요. A가 아니라 B죠. B. 그래, 얘가 멀리 있는 쪽이야. 멀리 있는 쪽을 딱 살펴봤더니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멀리 있는 쪽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 내용이 바로 정전기 유도. 자, 그거를 뭐로도 파악할 수 있냐? 검전기로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검전기가 처음에는 무슨 상태였냐면 중성 상태였어요. 그런데 플러스 대전체를 한번 가까이 가져가 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해도끼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 개씩만 이렇게 그릴게요. 한 개씩 이렇게 그려요. 그럼 처음에는 그림과 다르게 뿔마가 같이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하여 금속박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플러스 대전체 좋아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싹 다 어디로 쏠리냐면 금속판으로 쏠립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금속판은요, 전자들이 많을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전기를 띠게 되고, 그래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당연히 금속팍은 전자들이 없으니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 검전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전기력이 없을 때, 즉 중성 상태일 때는 뿔마가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금속박이 붙었죠? 그런데 전자들이 이제는 없어요. 플러스 전기만 있네요. 그럼 금속박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벌어지겠죠.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대전체만 하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들이 싫어하는 대전체예요. 그럼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금속박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금속판은 마이너스가 없으니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금속박은 그래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똑같이 마이너스만 금속박에 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박은 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으로 가볼까요? 그럼 선생님,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건 도대체 뭐예요?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검전기로 선생님 뭘 알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 내가 전기력이 없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수? 그래요, 없지요. 그렇죠? 그럼 금속박이 붙어 있겠죠.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전체에 전기력이 있으면 벌어지겠죠. 그렇죠? 즉,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전체에 전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전기력이 있다라고 하면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없다라고 하면 금속박이 붙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체의 전하 여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근데 그 대전체가 전하가 있었는데 그 전하량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까이 됐어요. 대전체를 딱 가까이 됐더니 금속박이 20도 벌어졌어요. 근데 어떤 대전체를 딱 가까이 갔더니 금속박이 찢어졌어요. 180도 싹 벌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요. 두 번째, 180도 벌어진 게 전하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대전체의 전하량은 어떻게 확인하냐? 금속박에 벌어진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요. 대전체가 어떤 전기력을 갖게 되는지 전기력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정리해 주세요. 우선 내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핵, 원자라는 요 놈은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 이동을 할 수 없어요. 이동이 불가능. 그런데 마이너스를 띠는 요 전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선생님이 예전에 판서로 기억해 준 거 기억나요? 전자라고 했죠. 딱 보니까 그래요.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래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림을 보니까요. 자, 여기 A에서 B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A는 무슨 극? 그래요. A는 마이너스 극이네. B는 그럼 무슨 극? 그래요. B는 플러스 극이네. 그럼 당연히
어디서 어디로 현재 A에서 B로 이동을 전자가 합니다. 그런데 전류요. 전류 제가 글자로 보여드릴게요. 무슨 극? 그렇죠. 플러스 극. 플러스 극부터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어디서 어디? 그래요. B에서 A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반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도선의 전자 이동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전기 회로도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구를 이렇게 그려놓고 전구의 불이 밝혔습니다. A하고 B 방향 중에 네, 전류의 방향, 전자의 방향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전류의 방향은 제가 아까 어디서 어디? 플러스부터 말씀드렸죠. 플러스 극이 얘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꼭. 그래서 플러스부터 뒤로 가셔야죠. 그래서 플러스부터 출발하는 A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반대라며 전자의 방향은 맞아요. 마이너스부터 출발하는 요 마이너스부터 출발하는 요 방향이 전류가 아닌 전자의 방향입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전기 회로도와 수도관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A는 수도관이에요. 그죠? 수도관이죠. B는 여러분들이 그 수도관을 통해서 전기 회로도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역할을 뚜렷하게 알려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물의 높이차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자, 물의 높이차. 자, 물의 높이차를 우리는 다른 말로 수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수압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이랑 세트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딱 보니까요. 물레방아가 있어요. 자, 물이 흐르지 않는지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물레방아와 똑같은 역할이 바로 전구예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는구나. 안 들어오면 흐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물레방아는 전구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도관이요. 자, 수도관은요, 여러분 뭐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전선하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쉬워요. 그죠? 자, 밸브를 잠가 볼게요. 밸브를 잠그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밸브가 무엇과 똑같다? 여기선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흐르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스위치하고 똑같은 역할을 갖는다. 그 다음, 펌프가 없으면 당연히 물을 흐르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겠죠. 그쵸? 그 펌프가 바로 전지 역할을 합니다.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자, 물의 흐름은, 그래요. 전류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류와 전압 그래프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실 건데요.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인지 아시죠? 그래요. 요 그림과 같이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죠. 그죠? 비례관계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전류와 전압의 비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항을 같이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를 통해 저항의 크기를 알아보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전류하고요. 저항이 무슨 관계인지 기억하세요? 그래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전압이요.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죠? 그래요. 선생님이 전류와 저항만 반비례고 다비례라 했죠. 그래요. 얘는 비례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전류가 세로축에 있죠. 전류가 세로축에 있는데요. 그 세로축, 그 전류에서 멀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왜냐면 왜 멀어져야지 저항이 커지냐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전압은 비례래매요. 그럼 당연히 전압이 어디 있죠? 요 가로축에 있죠. 그쵸? 요 가로축에 비례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울수록 저항이 커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류하고 멀어진 건 A가 가깝고 B가 멀죠. 그럼 B가 저항이 크겠네요. 반대로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전압과 가까워진 건 B죠. A가 멀죠. B가 저항이 크겠네요. 자, 우리의 예상대로 맞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A의 저항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저항 구하는 식 기억하시죠? 뭐분의 뭐예요? 그래요.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A를요. 이렇게 제일 숫자가 작은 거 일치하는 좌표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전류가 얼마? 0.2 암페어. 전압이 얼마? 1V. 자, 소수 있네요. 곱하기 10 똑같이 해서 자연수로 바꿔줄까요? 그럼 2분의 10이에요. 그럼 약분해서 얼마 나와요? 그래요. 5옴 나오죠. 그런데 B의 저항 한번 구해볼까요? B의 저항도 마찬가지로 전류분의 전압을 해볼 건데 여기 한번 해볼까요? B는 어디에 딱 맞아떨어지냐면 그나마 이게 제일 작은 수네요. 그쵸? 이 좌표를 확인하셔서 0.2 암페어일 때 그죠? 3V가 나오네요. 그쵸?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10 하시면 2분의 30이 나오죠. 그쵸? 약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15옴이 나오네요. 우와, 우리의 예상대로 네, B의 저항이 컸어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항의 크기는 현재 A하고 B 중에 B가 커요. 그런데
기울기요. 기울어짐을 보실 때, 기울어짐이란 여기다 공을 한번 놨다고 보세요. 누가 빠르게 내려갈까요? 그래요. A가 빠르게 내려가죠. 그게 더 기울기가 급하다라고 얘기해요. 기울기는 현재 A가 더 커요. 저항은 B가 큰데 기울기는 A가 더 크네요. 따라서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관계예요. 즉 저항과 반비례 관계래요. 저항분의 1이라는 거. 저항은 B가 큰데 기울기는 A가 큰 걸 우리는 반비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만약에 미크롬선의 길이를 물어봐요. 미크롬선의 길이? 선생님이 길이가 길어지면 원자핵과 충돌을 많이 한다 했어. 그쵸? 기억하시죠? 그럼 당연히 저항이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길다는 건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크롬선의 길이는 A하고 B 중에 B가 더 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긴 미크롬선이고 얘는 짧은 미크롬선이라는 거 그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항의 직렬 연결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 저항의 직렬 연결 이런 문제 푸실 때 뭐 그리라고요? 그래요. 네 줄 네 칸 검산까지 할 수 있게 네 줄 네 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줄 네 칸을 이렇게 그리시고 네 줄 네 칸을 이렇게 그리시고 압류항이라고 적어볼게요. 압류항. 자, 여기 가. 그리고 나.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전체. 자, 가는 현재 1옴이고요. 나는 2옴입니다. 자, 전압은 6V. 자, 나머지를 이제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항이 직렬 연결일 때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저항이 직렬 연결할 때는 전체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더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렬 연결은 무엇과 서로 같다? 그렇죠. 전류가 서로 같다. 전류가 일정하다. 기억하시죠? 지랄하고 지랄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렬, 전류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더하라고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더하세요. 전체 저항은 그럼 몇 옴 나와요? 3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죠? 전류 구하는 식은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럼 당연히 분모분의 분자가 선생님 일부러 저항을 밑에 써놓고 전압을 위에 써놨어요. 그거 3분의 6을 그대로 하셔서 2A.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전류가 같대요. 그러면 나도 2A, 그래요. 가도 2A. 플러스 극으로부터 2A가 가는데 한 선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가 동일하게 간다는 거. 자, 그럼 전압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그럼 곱하세요. 몇 볼트? 2V. 곱하세요. 몇 볼트? 4V. 그래서 반드시 이 둘 더한 게 얘와 꼭 같아야 돼요. 합성 전압과 꼭 같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걸로 무엇을 아냐면요. 알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는데 여기서는요. 직렬 연결이죠.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할 때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저항과 전압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저항이 1대2죠. 그런데 2대4. 약분하면 얼마? 1대2. 무슨 관계? 그리고 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례 관계이다라는 거를 꼭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저항의 병렬 연결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A는요. 여기 6V에서부터 그대로 가는 전체 전류기예요. 전체 즉 합성 전류를 전체 전류를 알아볼 수 있는 전류기고요. B는요. 3옴일 때 전류를 알 수 있어요. 전류. 그럼 C는 당연히 그렇죠. 6옴일 때 전류를 알죠. 자, 이 문제는 각각 A, B, C의 전류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려라? 그래요. 네 줄, 네 칸을 그려주세요. 네 줄, 네 칸은요. 여러분이 잘 풀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학생들 중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여기 B라고 써있네요. B 3옴, C, C 6옴. 자, 그리고 전체.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똑같이 압류항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 써볼게요. 3옴이고요. 6옴이에요. 전체 모르고요. 우리가 아는 건 전체 전압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되는데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을 푸실 때 주의할 점, 유의할 점 기억해 주시는데요.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은요. 자, 전체 저항을 구하래요. 전체 저항은 병렬에서는 그냥 더하시면 안 돼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아요. 역수의 합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잖아요. 병렬 연결 시 무엇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냐면 전압이 일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병렬 뭐가 일정하다? 그래요. 전압 이응끼리 서로 이렇게 같다라고 그려드린 적 기억하시죠? 네, 요거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들은 그냥 더하면 안 된대요. 무엇의 합과 같다고요? 그래요. 역수의 합과 같다고요. 그러면 3의 역수면 얼마? 3분의 1. 6의 역수면 얼마?
6분의 1 더하세요. 그러면 9분의 2라고 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설마, 그쵸? 그래요. 통분하셔야죠. 통분을 하셔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요. 그러면 6분의 3입니다. 그리고 제자리 돌리세요. 제자리 이렇게 돌리세요. 제자리 돌리시면 3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2옴이 됩니다. 자, 병렬은 보시다시피 각 저항들보다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각 저항들보다 전체 저항이 작아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전류 아까 했던 것처럼 저항분의 전압이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2분의 6 해서 3A. 자, 직렬은 3, 3 쓰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병렬은 절대로 3, 3 쓰시면 안 돼요. 뭐가 일정하다고? 그래요. 전압이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요 6V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요. 전압이 이렇게 같아요. 그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3분의 6 해서 여기는 2A. 6분의 6 해서 여기는 1A. 반드시 이 둘 더한 게 이것과 같아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마지막. 이걸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자, 이걸 딱 보니까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할 때 누구 관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전류와 저항 관계 알 수 있죠? 자, 저항은 3대 6. 약분하면 1대 2네요? 근데 전류는? 그렇죠. 2대 1이죠. 전압이 일정할 때 무엇과 누구 관계를 아느냐면 전류와 저항이 서로 무슨 관계? 그래요.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는 거.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전구의 밝기 이제 가볼까요? 자, 전구의 밝기 보시면 A, B, C, D, E가 있어요. 문제에서 동일한 전구래요. 동일한 전구에 어떤 연결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밝기가 달라집니다. 자, A는 혼자 있으니까요. 네, 그냥 가볍게 보시는데 나를 한번 보실까요? 나는 현재 전구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요. 직렬 연결되어 있지요.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그래요. 직렬 연결은 당연히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요. 전류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전류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각 전지의 전압은 나눠 가져야 돼요. 전압이 각 저항에 나누어 걸립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걸린다는 게 이렇게 동일한 전구니까요. 저항이 동일하겠죠? 그러면 저항이 동일할 때 여기 이렇게 10V라고 하면 여기에 5V, 여기에 5V 이렇게 반반씩 나눠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직렬 연결의 대표적인 예가 있나요? 네, 이렇게 직렬 연결하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퓨즈 하고요. 장신용 전구. 자,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퓨즈하고 장신용 전구는 하나가 꺼지면 전체가 다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가 오프가 되면요. 전체가 오프가 됩니다. 꺼집니다. 그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직렬 연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 한번 보실까요? 자, 달을 보시면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병렬 연결 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일정하죠? 그래요. 각 전구에 무엇이? 전압이 일정합니다. 각 전구의 전압이 일정한 특징을 갖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전압이 일정하고요. 전류는요. 당연히 전체 전류를 반반씩 나눠 가져요. 그렇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전체 전류가 똑같아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무엇과 똑같다고요? 그래요. 전체 전류와 동일하다고. 전체 전류와 동일합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럼 병렬 연결의 대표적인 예는 멀티탭.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멀티탭은요, 하나를 오프시켰어요. 그러면, 네, 그 하나만 꺼집니다. 전체가 오프되지 않아요. 하나만 오프된다는 거, 그 멀티탭. 근데 선생님, 멀티탭에 전체 이어져 있는 선, 자, 멀티탭에 이어져 있는 하나의 선 있죠? 각 꽂을 수 있는 거 말고 그 하나의 선은 직렬 연결이에요. 그런데 그 멀티탭 구멍 하나하나는 병렬 연결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저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밝기가 필요해요. 자, 아까 요거 10V 말씀드렸죠? 가도 10V라고 하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가 10V야. 그럼 당연히 A는 10V죠.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다도 10V야. 그렇지? 그런데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다며. 그럼 여기도 10V? 여기도 10V겠네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밝기는 누가 똑같아요? 그래요. A하고 D하고 E가 10V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밝기가 같겠고 B하고 C는 5V로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보다 당연히 10V인 녀석의 밝기가 더 그래요. 밝다는 거. 그거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집 전기기구 보실까요? 자, 우리 집은 보시다시피 전등을 만약에 꺼볼까요? 그렇다고 전기 스탠드가 꺼지지 않아요. 그대로 온. 텔레비전도 그대로 온. 컴퓨터도 그대로 온. 보시다시피 무슨 연결? 그렇죠.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이구나. 자, 그럼 병렬 연결이면 당연히 네, 무엇이 일정? 그렇죠. 220V의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변하나요? 네.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합성저항 구할 때 우리 역수의 합 구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럼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로 인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과열로 인해서 네,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있는 거야? 그렇죠.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전류의 세기 증가로 과열을 되기 전에 네,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만 우리 집에서는 무슨 연결? 그래,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 네,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자기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기장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기억하시죠? 자, 자기장은요. 자,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걸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자,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력선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동심원을 그려요. 원을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고 겹치지 않아요. 그걸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력이 세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촘촘해요. 그리고 자기력이 약하면 이렇게 느슨합니다. 느슨하죠. 그래서 어디가 더 촘촘한 부분이 강한 곳, 여기 느슨한 부분이 자기력이 약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거 기억하시면서 자기장은 외부에선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살표 볼까요? 보시면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가에서 나와서 나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죠? 그러니 당연히 가는 N극이고요. 나는 S극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부는 어떨까요? 동심원을 그린다며요. 그죠? 그럼 N에서 나와서 S로 그리면 반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S에서 N으로 가서 동심원을 그린다는 거. 그거를 알고 가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와 같이 아셔야 되는 게 요 자기력선이 의미하는 거. 요 선, 자기력선의 요 방향이 의미하는 건 꼭 기억할 게 나침판 N극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나침판의 N극의 방향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침판을 놓잖아요. 요 화살표 방향 그대로 N극이 어느 쪽을 가리킨다? 그래요. 왼쪽을 가리킵니다. 여기다 넣으면요. 요 화살표 방향 그대로 어디를 가리킨다? 그래요. 왼쪽을 가리치죠. 만약 여기다 놓으면요. 자, 요 화살표 방향 그대로 여기서는 어디를 가리켜요? 그래요. 오른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자기력선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극을 맞추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연습한 적 있는데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자기력선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요. 무슨 극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무슨 극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딱 보시면 네, 요 두 그림은 이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청력. 청력은 같은 극 다른 극? 같은 극. 자, 이건 선이 이어졌죠. 그렇죠? 얘는 인력입니다. 그죠? 인력은 같은 극 다른 극? 다른 극. 근데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래, N에서 나온대. 근데 여기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가 N극. 일로 들어가네요. S극. 얘네는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N극. 여기도 N극. 그죠? 얘네들은 다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S극. 여기서 S극. 그거 나침판 여기다 놓으면 자기력선의 화살표 방향이 나침판 N극을 가리킨다. 즉 여기가 S극이고요. 여기가 N극이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코일주의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주의 자기장에서는 체킹하셔야 되는 내용이 자, 오른손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여기 상단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각각 한번 적어드리면 엄지손가락이 꼭 기억하세요. 자기장의 방향. 즉 N극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 4개의 손가락, 요 4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요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실 때요. 여기 부분이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자, 살펴보실 게 어디가 조금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가 튀어나왔네요. 그죠? 여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가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가냐면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가네요. 요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죠? 요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고 요 밑에는 아래로. 요 위로 올라가고 요 밑에는 아래로.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여기 앞에 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자 보세요. 요렇게 1번으로 잡으시면 위에가 위로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밑에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1번으로 잡으실 건지 2번으로 잡으실 건지 여러분이 보시는데 위에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무슨 극? 그렇죠.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요게 N극, 여기가 S극. 자, 자기장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 N에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얘가 S극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N에서 S 요극이네요. 그쵸? 내부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간다 했어요. 다시 N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S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네요. 자, 그러면 자기력성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 누구의 방향하고 똑같다? 그래요. N극의 방향하고 똑같다. N극의 방향이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N극이 어느 쪽? 그렇죠. 오른쪽. 여기도 N극이 오른쪽. 그런데 여기도 왼쪽, 옆에 또 있네요. 그죠? 여기도 왼쪽을 가리킨다. 자,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가서요. 뒤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1번은요. 앞에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2번으로 잡으시면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반드시 오른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어디서 나온다고요? N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쭉 S로 이렇게 간다고요. N에서 나와서 S로 간대요.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그래야 나침반 N극의 방향. 따라서 이 N극은 어느 쪽? 오른쪽. 여기는요? 오른쪽이죠. 당연히 여기는요? 그래요.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이 오셨죠? 코일주의 자기장은요. 항상 나침판 방향이 위아래는 될 수가 없어요.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는 거. 이 문제에서 위아래를 고르신다는 건 전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코일주의 자기장은 항상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더라. 그거 같이 잡아주시고, 자, 전자기력 보실까요? 전류와 자기장이 동시에 작용한대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자기력. 전류와 자기장이 동시에 작용할 때 생기는 힘, 그걸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을 작용합니다. 자,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손바닥이 가리키는 게 모두 달라요. 엄지는 아까와 다르게 전류,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손바닥이 바로 힘의 방향이야. 근데 그때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잡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이게 플러스 극인 거 아시죠? 유결로 따라서 뒤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럼 엄지손가락 그대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시고요. 자,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N에서 나와서 S로 간대요. 그럼 이렇게 잡으시고요. 내리면 반대죠.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럼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보시다시피 A를 가리킵니다. A를 가리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요.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힘의 방향을 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의 방향을 변화시키려면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만 변화시키세요. 자기장의 방향만 변화시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N극과 S극의 방향을 바꿔둔다는 거야. 즉, 여기가 S극이 아니라 여기 N극을 설치하고 여기는 N극이 아니라 S극을 설치합니다. N극과 S극의 방향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선생님 N이라고 잡을까요? 여기 S. 그럼 요렇게죠. 만약 이렇게 하면, 그죠? 전류의 방향 잡으시고 N에서 S는 이렇게 잡으시죠. 그쵸? 그러면 C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만 변화시키면 힘의 방향이 바뀌고요. 두 번째, 전류의 방향만 변화시키세요. 전류의 방향만 변화. 그 말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건전지를 교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전류와 자기장을 동시에 바뀌잖아요. 변화시키면 한꺼번에 같이 바꾼다는 거예요. 힘의 방향은 변화가 없어요. 일정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 전자기력을 다른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전동기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여기 또 하나의 이론을 가르쳐 드릴 건, 자, 오른손 법칙은 그대로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자, 오른손 법칙, 엄지가 누구? 그렇지, 엄지는 전류 방향 맞춰주시고, 4개의 손가락은 뭐? 자기장의 방향 세팅해 주시고, 그때 손바닥이 무슨 방향이다? 그렇지, 힘의 방향이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저는 그럼 선생님, 전자기력, 즉 힘의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즉 전동기를 빠르게 회전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전류 세기를 세게 하면 돼요. 자, 선풍기 1단, 2단, 3단이 있어요. 전자기력은 3단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전류의 세기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세면 전자기력이 세지고요.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면 돼요. 그 말은 자석의 크기를 키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크기를 키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수직으로 맞춰주세요. 자기장의 방향을 수직으로 맞춰주시면 힘이 엄청 세져요. 예를 들어 지금 위에 있는 도선 중에 A하고 C가 수직이에요.
왜 수직이냐고요? 자, 자기장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대요. 근데 전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뤄요? 수직을 이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렇게 하면 수직을 이루죠. 수직을 이루면 힘의 크기가 엄청 세집니다. 그런데 힘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없는 경우는 언제냐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이 서로 평행할 때,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평행을 하게 되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즉 평행이라는 건 나란하다는 거죠. 지금 이 방향과 나란한 건 무슨 도선? B도선. B도선에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걸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이 방향을 먼저 맞춰서 A가 어디로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그대로 맞추시고 N에서 S로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손바닥을 위를 가리키니까요.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C 한번 잡아볼까요? 전류방향 이렇게 밟으시고 그대로 맞춰주세요. 손바닥이 안 보이네요. 그럼 당연히 어디? 그래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얘는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냐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A라는 요 도선이 한 바퀴를 돌게 되면요. 여기에 오시면, 즉 N극 옆으로 오시면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요. 한 바퀴를 일정한 방향으로, 즉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동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정류자라는 물질이 있어요. 정류자는 뭐냐면 A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잖아요. 그러면 C 근처에 오면 전류의 방향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회전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정류자가 합니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으로 가볼까요? 자, 광합성은요, 어떤 걸 광합성이라고 부르냐면, 자, 무기물, 기자가 에너지기라고 했어요. 그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없는 물질이 에너지가 있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을 합성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빛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광자를 써서 우리는 그걸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광합성을 하려면 어떠한 무기물이 필요하냐면, 물과 A라는 물질이 필요한데요. A는 기체예요. 자, 잎의 뒷면이 어디서 들어오는 기체냐면 기공에서 들어오는 이 기체 이름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인 무기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유기물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포도당은 일시적으로 녹말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칠 때 D라는 기체도 나오거든요. D라는 기체는 바로 산소고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통해 나간다? 기공을 통해 나간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기물이 빛 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과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래야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포도당이요. 자, 포도당은요, 물에 의해서 손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은 만들어지자마자 일시적으로 뭐로 바뀌냐면 녹말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을 시켜요. 이렇게 저장을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광합성이 다 끝난 밤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요? 설탕으로 바뀌어요.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디를 통해 이동을 하냐면 체관을 통해 이동을 하는데요. 체관이 어디냐면요. 줄기의 요 안쪽관, 요 안쪽에 있는 관이 물관, 물의 이동 통로고요. 꼬리로부터 쭉 연결된 물관, 이 바깥쪽이 체관인데요. 이 체관을 통해서 각기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기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렇게 녹말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는 걸, 그걸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광합성 실험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을 보실 텐데요. 자, 실험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실험 설명은요. 자, A하고 B를요. 제가 두 개의 검정말이라고요. 물속에 사는 식물을 A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뒀고요. B는 어두운 상자에 두었어요. 그러면 요 어두운 상자에 두고 햇빛에 비춰진 요 검정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에탄올을 이렇게 물 사이에 끼고 하는 걸 물중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에탄올에 물중탕을 합니다. 에탄올 물중탕. 자, 요렇게 물중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자,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무슨 용액이냐면 녹말하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이 된다? 청람색이 됩니다. 자, 이 실험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람색으로 변하는 검정말은 A와 B 중에 무엇일까요가 물어봐요. 검정말 무엇일까요? A하고 B 중에 당연히 그렇죠. 무엇? 그렇지. A죠. 그렇죠? 왜 A예요? A가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햇빛을 받았죠. 햇빛을 받아 뭘 했죠? 광합성을 했죠. 그렇죠?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녹말. 그 녹말이 생성됨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말 청람색을 보실 건데 왜 에탄올에 물중탕하는 거야? 자, 에탄올에 물중탕하는 이유는 설명 들으셨죠? 그렇죠? 에탄올에 물중탕은요. 왜 하냐면요. 식물이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청람색을 볼 때
요 청담색을 볼 때 초록색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엽록소, 초록 색깔을 제거하는 무슨 과정이다? 탈색 과정이다. 탈색 과정입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실험으로 뭘 알아요?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 수 있는 사실은 광합성 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빛이 필요하죠? A는 빛을 받았지만 B는 어둠 상자에 있느냐고 빛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시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생성될 수 있다? 그렇지, 녹말이 생성될 수 있어요 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요, 전등의 빛을 제가 자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조작해 볼 거예요. 근데 조작하기 전에 탄산수, 나트륨 넣어주고 여기 온도계도 설치할 거거든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탄산수, 나트륨 넣어주고 검정말 넣어줘서 이렇게 전등을 1단, 2단, 3단으로만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문제에서. 자,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뭐가 문제에서 나오냐면요. 탄산수소, 나트륨 왜 넣어? 이거 왜 넣는 거야? 넣는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넣는 이유 기억하죠? 자, 선생님이 화학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분해 반응으로 이렇게 탄산, 나트륨, 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즉, 그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렇게 탄산수, 나트륨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광합성을 하니까 기포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1단, 2단, 3단 전등의 불빛을 조절해요. 전등의 불빛을 조절했을 때 당연히 기포수가 달라지거든요. 왜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빛의 세기 때문이죠. 그렇죠? 빛의 세기가 뭐에 영향을 줘요? 광합성 양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요? 빛의 세기가 당연히 어떨수록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집니다. 선생님, 그럼 기포가 뭐예요? 자, 광합성을 하면 당연히 여기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생겨요. 그 기포는 불씨를 가까이 하면 커질 거예요. 불씨가 커지는 걸 봐서 무슨 기체? 산소기체. 그 산소기체의 발생량을 가지고 광합성량을 측정할 건데 빛의 세기가 3단이 되면 광합성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그렇죠? 그래야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광합성량이 크다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옆에 보시면 광합성의 필요 조건이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광합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건 물이 아니에요. 그럼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구상에 365일 항상 비가 와야 돼요. 그죠? 물은 필요 조건이 될 수 없고요. 광합성을 할 때 필요 조건은 이산화탄소, 빛, 그리고 온도입니다. 온도거든요. 자, 보시면 나와 같은 그래프를 갔을 때 쓸 수 있는 값이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합성이 커지거든요. 또는 뭘 쓸 수 있냐면 물이래. 클러, 그치? 빛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빛에너지가 세면 쓸수록 광합성량이 커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그래프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오죠. 자, 이 특별한 그래프는 바로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그래요. 광합성량이 급격히 떨어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산화탄소와 빛은요,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증가하다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빛의 세기는 센수록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진 않아요. 일정해진다라는 거. 그거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